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직접 죽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울었습니다. 왕 앞에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돌에 닿도록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랑이 권력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높은 자리의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끝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 그의 재위 기간은 46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 중 하나였고 그만큼 그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감히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군주였습니다. 한 번 노하면 조정이 뒤집혔고 한 번 결심하면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권력을 가진 자의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입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옥정. 역사는 그녀를 장희빈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처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에 띄지 않는 궁인이었고 수백 명의 궁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고 화려함과도 거리가 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왕의 눈을 사로잡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었을 수도 있고 총명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왕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왕은 그녀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저 여인 누구냐?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한 여인의 운명을 그리고 조선 왕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왕의 시선을 받은 여인은 달라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집니다. 그것이 궁궐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옥정은 달랐습니다. 왕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궐입니다. 그리고 궁궐에서는 사랑이 시작될수록 누군가의 지옥이 열립니다. 그날 밤 왕은 내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장옥정을 오늘 밤 나의 처소로 데려오너라. 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것이 숙종 14년의 일이었습니다. 서기 1688년 그녀는 왕의 승은을 입었고 그 해 마침내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기쁨이 커질수록 다른 누군가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왕비의 처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비 인현왕후. 그녀는 단정하고 온화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기록도 그녀를 나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궁이 왕자를 낳았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왕비는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현왕후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참지 않았습니다.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옥정을 희빈으로 봉한 것입니다. 후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왕은 더 나아갔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후궁이 이토록 급격하게 지위를 높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이 문제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조정이 갈라졌습니다. 전하, 이는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옵니다.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과인이 결정한 일이다. 물러서라. 사랑은 이미 권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도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조선의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이 이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서인은 인현왕후를 지지했고 남인은 장희빈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인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은 믿기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궁궐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을 왕비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사환국 1689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적 반전 중 하나.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모든 것의 씨앗이 됩니다. 인현왕후는 왕비의 복식을 벗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당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한편 그 순간 장희빈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자는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질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알면서도 오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장옥정은 이제 왕비였습니다. 그 어떤 후궁도 오르지 못했던 자리, 조선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차가웠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인 신하들은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많았고 그들은 장희빈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들이 궁궐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왕은 서서히 폐위시켰던 인현왕후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성품이 절제된 품위가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희빈에게서는 점점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착, 분노, 그리고 질투. 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여인을 왕비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궁궐 밖 작은 집에서 인현왕후는 살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품위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은 몰래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고 그녀를 동정하는 여론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민심이 흔들리면 왕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흔들림이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권력의 자리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역사가 곧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숙종 20년 조정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인의 세력이 흔들렸습니다. 서인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예전 같지 않았고 폐위된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하들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란 언제나 왕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갑술한국. 서기 1694년 조선의 권력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남인이 몰락했습니다. 서인이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가 왕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장희빈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비의 자리를 내주고 다시 희빈으로 내려온 그녀에게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끊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였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들은 세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자의 생모라는 자리가 지금의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온 이상 그 왕비가 후일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선택을 부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금기를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이제 가장 어두운 장소로 들어섭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두려움을 지나 이제 금기의 문 앞에 섰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기와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선택들이 썩어갔는지 아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장희빈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그 선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궁궐이 어떻게 지옥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졌던 것을 빼앗겼을 때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내시겠습니까? 장희빈은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희빈의 자리로 내려온 그 밤부터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침이면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고 왕 앞에서는 흐트러짐 없이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뚜껑이 단단히 닫힌 솥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열기는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왕이 된다면 자신은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돌아온 이상 만약 왕비가 아들을 낳는다면, 만약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다면 그 두려움이 밤마다 그녀를 깨웠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들이 쌓일수록 그녀의 선택은 점점 극단을 향해 기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자 이윤, 훗날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장희빈의 눈빛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집착이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두려움과 섞이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 됩니다. 너는 세자다. 이 나라의 다음 왕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야 한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눈빛이 두렵다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희빈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귀한 인현왕후였습니다. 그 왕비만 없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 순간 행동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빈의 처소 근처에서 밤마다 향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방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무속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귀신과 주술을 믿는 것은 미천한 자들의 일이었고 왕실에서는 더욱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학문을 이깁니다. 절박함은 금기를 넘습니다. 장희빈은 밤마다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빌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게 해주십시오.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고 그녀 자신의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소, 취선당의 깊은 곳에 누군가 발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저주, 부적들, 바늘이 꽂힌 지핀형들, 그리고 그 지핀형들에 적힌 이름은 인현왕후였습니다. 이것을 조선시대에는 무고라 불렀습니다. 주술로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 왕실에서 이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아니, 사형보다 더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장희빈의 짓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희빈이 직접 행한 일인지, 아니면 그녀의 측근들이 과도하게 충성한 것인지, 혹은 정적들이 꾸민 모함인지, 기록은 결론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오직 하나의 진실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잔인함입니다. 기록은 승자가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인현왕후의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온갖 약재를 썼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빠른 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궁궐 안에 슬픔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침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통함 속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빈마마 처소에서 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옵니다. 취선당 근처에서 부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소문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궁궐에서 속삭임은 결국 왕의 귀에 닿습니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이라는 왕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때는 온 세상을 줄 것처럼 사랑했지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사랑보다 훨씬 빠르게 자랐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취선당을 조사하라. 낱낱이. 여러분, 이 순간을 주목하십시오. 왕이 직접 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지면 세상은 그 명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 장희빈은 이제 아무런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관들이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장희빈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관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마루 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발칵 부적들이었습니다. 지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인현왕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 보고서를 한참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숙종 27년 가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 1701년 그녀의 나이 34이었습니다. 궁궐이 흰 옷으로 뒤덮였습니다. 곡성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진심으로 아꼈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인현왕후가 죽었습니다. 왕이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왕은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어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공기였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고를 행하였느냐? 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이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무게를 지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평범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어찌 그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소첩에게는 전하밖에 없사옵니다. 세자밖에 없사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아마 그녀 자신도 완전히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살아남아야 할 때는. 그러나 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왕은 이미 그녀를 연인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취선당에서 무고의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신하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희빈 장씨를 엄히 처벌하소서. 왕비마마의 죽음이 무고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영모와 다름없사옵니다. 서인 계열의 신하들은 단호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를 진심으로 아꼈던 신하들의 분노도 진짜였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주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내린 죽음의 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처형과는 달리 죽어도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는 배려가 담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약을 내린 자는 한때 그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자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어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를 살려주십시오. 왕이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무거운 진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결심은 아들의 눈물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미와 아들, 장희빈과 세자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장면이라서. 울지 마라. 어미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더 울었을 것입니다. 너는 세자다. 이 나라의 다음 왕이다. 그 말은 마지막까지 어미였던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종이 된 후에도 그 기억이 그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미의 죽음은 왕의 명으로 끝났지만 그 상처는 한 인간 안에서 평생 살아 있었습니다. 사약을 든 행렬이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공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약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후회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어미로서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절박한 슬픔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집착이 되었고, 집착이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이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얼굴을 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희빈은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무너진 한 인간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역사는 기록이지만 해석은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취선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으로 검은 옷을 입은 관리들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검은 칠기쟁반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백자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사발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장희빈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체념이었는지 기록은 그녀의 표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여인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의 표정을 그녀는 사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소첩은 죄가 없소. 이 사약을 받을 수 없소. 관리들이 난처해졌습니다. 왕의 명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버티면 강제로 마시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사약 집행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마셔야 했습니다. 강제로 먹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희빈이 어명을 거부하고 있사옵니다. 왕의 대답은 짧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어미가 사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세자가 왔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장면을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어미의 품에 안겼고 장희빈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손길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울지 마라. 아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너는 세자다. 내 앞에는 긴 길이 있다. 어미가 없어도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사랑이 그 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집착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어미의 사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자는 울면서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뒷모습을 장희빈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처럼 아이가 떠난 뒤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관리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사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이제 사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녀는 싸웠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싸웠고,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하, 왕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소첩을 이리 버리시니 소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세자만은 부디 잘 돌봐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사에 전해지는 그녀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녀의 진심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미였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관리들도 궁녀들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사발을 들었습니다. 숙종 27년 10월 8일, 서기 1701년, 그날 오후 취선당에서 장희빈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사실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건조합니다. 날짜, 장소, 결과,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건조한 기록 뒤에 한 인간의 전체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날은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장 평범한 시작과 가장 극적인 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역사가 되거나 혹은 잊혀집니다. 장희빈의 나이 43이었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았사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안도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어떤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왕은 그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조차 기록에 남기지 않는 자리. 숙종은 이후 장희빈의 제삿날에 제사를 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었는지 아니면 군주로서의 형식이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왕도 인간이었습니다. 세자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어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세자 이유는 그 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경종이 된 그는 병약하고 우울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그를 비운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비운은 어미의 죽음을 목격한 그날 오후에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어른의 선택이 한 아이의 전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이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취선당은 그날 이후 폐쇄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방은 비었습니다. 그것이 궁궐의 방식이었습니다. 존재했던 사람을 지우는 방식. 그러나 그 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스며든 삶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승자가 쓴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 인현왕후전은 장희빈을 악인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설 자체가 서인 계열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야기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장희빈의 진짜 이야기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여러분, 장희빈은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무너진 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녀가 무고를 행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무고가 정말 인현왕후의 죽음을 불러왔는지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현왕후는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분석입니다. 찌빈형과 부적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희빈은 미신에 의지한 죄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신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아들의 앞날이 막힐까봐 그 두려움이 그녀를 금기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왕은 그 후로도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뒤에도 왕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왕은 또 다른 총비를 두었고 또 다른 정치적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는 강한 왕이었고 끝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따금 취선당 방향을 바라보시다 조용히 한숨을 쉬셨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군주의 결정이었다 해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장희빈은 경기도 광주에 묻혔습니다. 대빈묘라 불리는 곳입니다. 왕릉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진 곳도 아닙니다. 그녀의 아들 경종이 즉위한 뒤 어미의 묘를 단장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그 아들도 4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위는 영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묘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고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 여인이 살았다는 증거처럼 세상이 기억하든 잊든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약 앞에서 버텼던 여인, 아들과의 마지막 포옹, 그리고 조용히 사발을 든 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악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모두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사랑에 빠진 왕도, 두려움에 무너진 장희빈도, 조용히 품위를 지킨 인현왕후도 그 누구도 완전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완전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다음 전传편에서는 이 사건이 조선의 정치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장희빈이라는 이름이 왜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서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기록을 넘어서 기억되는 사람. 장희빈은 두 번째 종류입니다. 그녀는 조선왕조실록에 냉정하게 기록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설로, 드라마로, 영화로, 노래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이 죽고 나서 조정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계열의 신하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남인의 영수였던 이들은 귀양을 가거나 사사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친정 오라버니 장희재는 역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무고 사건에 연루된 무속인들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이
조선 당쟁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쟁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신하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또 다른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는 그 반복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은 한 번도 깨끗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것은 1720년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지 19년 뒤였습니다. 왕위는 세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바로 경종이었습니다. 경종의 즉위를 역사는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즉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미가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했던 그 아이가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경종은 즉위 직후 한 가지 일을 먼저 했습니다. 어미 장희빈의 묘를 단장하게 했습니다. 어마마마의 혼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어미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미를 죽인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되감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리를 정성껏 돌보는 것뿐입니다. 경종의 재위는 4년이었습니다. 그는 병약했습니다. 즉위할 때부터 이미 몸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경종의 병약함이 어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나이에 목격한 충격이 평생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가까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종은 1724년 3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살설이 있었습니다. 노론 계열이 경종을 독살하고 영조를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혹은 훗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에게까지 이어지며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는 이처럼 비극 위에 비극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이 만들어낸 물결은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은 것은 이복 동생 영조였습니다.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미는 장희빈이 아니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최씨, 훗날 숙빈 최씨라 불린 여인이었습니다. 장희빈과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검소했으며 화려한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미를 두었기에 영조가 살아남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조는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였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숙종 시대에 당쟁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불렀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장희빈의 죽음이 남긴 교훈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장희빈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 대한 책이 쓰였습니다. 인현왕후전이었습니다. 이 책은 인현왕후의 삶을 중심으로 쓰였지만 사실상 장희빈이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장희빈의 질투와 모략, 무고와 저주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조선 후기 내방가사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썼을까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문체와 내용으로 볼 때 서인 계열, 즉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쪽에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희빈은 그 책 안에서 완전한 악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수백 년 동안 굳어졌습니다. 역사의 전환. 하지만 과연 그 이미지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일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장희빈을 다르게 봅니다. 악녀가 아니라 시스템의 피해자로 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무고의 증거로 제시된 집힌형과 부적은 인현왕후를 죽일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인현왕후의 사인을 결핵으로 봅니다. 둘째, 취선당에서 발견된 물증이 정말 장희빈의 지시로 놓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조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결론에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희빈은 무죄인가? 그것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무속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시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사약이어야 했는지 그 수위가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에 완전한 진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은 사실 숙종입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 사람 안에서 동시에 가능한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런 모순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책임이 충돌할 때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꼭 이성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의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군주로서 행동했습니다. 사랑과 권력 중 무엇을 선택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결국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의 논리가 사랑의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이 왕이라는 자리가 가진 비극입니다. 왕은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언제나 누군가가 희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인현왕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현왕후는 종종 장희빈의 대척점에 놓입니다. 선한 왕비 대아 후궁. 그러나 그것도 단순화입니다. 인현왕후 역시 이 이야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폐위되었고 궁궐 밖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복귀한 뒤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3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에도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가 품위 있게 살았다는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그녀를 이상적인 인물로 봅니다. 하지만 그 품위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품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인현왕후의 침묵도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완전한 선의는 없습니다. 모두가 시대의 구조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장희빈, 인현왕후, 숙빈, 최씨. 이 세 여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보았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고, 왕이 돌아섰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결정했기 때문에 폐위되었고,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왕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왕실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좁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개인의 이야기로 봅니다. 장희빈의 야망, 인현왕후의 인내, 숙종의 변덕. 하지만 그 개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여인이 왕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 아들을 낳아야 살아남는 구조, 당파 싸움의 도구가 되는 구조. 그 구조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장희빈 혼자를 탓하는 것은 그 구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도입부터 전까지 우리는 한 여인의 탄생과 사랑과 권력과 죽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끝난 것은 무엇이고 끝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701년 10월 8일 장희빈이 죽었습니다. 그날 궁궐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해가 떴고 밥이 지어졌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속성입니다. 거대한 사건도 어마어마한 비극도 다음 날이 되면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사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역사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세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나간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귀에 닿아 있습니다. 300년을 건너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오늘 결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죽은 뒤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 단편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왕은 이따금 취선당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장희빈이 낳은 세자 경종이 왕 앞에 나타날 때면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어미를 얼마나 닮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후회였을까요? 왕의 후회를 기록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을 스스로 후회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권위의 균열이 됩니다. 왕은 혼자서 그것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가장 차가운 얼굴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을 혼자서 사귀는 것. 사랑했기에 더 가혹했고, 가혹했기에 더 오래 기억했을 것입니다. 숙종의 이야기도 사실은 비극입니다. 단지 그의 비극은 권력이라는 오단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17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6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역사는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했고 대동법을 확대 실시했으며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훌륭한 군주로서의 면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쟁을 이용해 신하들을 갈아치웠고 사랑했던 여인들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모순 전체가 그 사람입니다. 훌륭했던 왕이었고 동시에 사랑을 잘못 다룬 남자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숙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 우리가 그를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묻혔습니다. 숙종은 경기도 고향 명릉에 묻혔습니다. 인현왕후도 그 옆 같은 능력 안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같은 고향 땅이지만 조금 다른 곳 대빈묘에 홀로 묻혔습니다. 살아서는 왕비의 자리를 두고 싸웠던 두 여인이 죽어서도 같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단지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도 서울흥에 가면 명릉과 대빈묘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가을날 그 숲길을 걸으면 저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살아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왕비의 자리였을까요? 아들의 안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랑받는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장희빈 이후에도 조선의 당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조 때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조 때도 순조 때도 피해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희빈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당쟁이라는 긴 비극의 한 챕터였습니다. 그 비극은 한 사람이나 한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는 구조, 세자를 둘러싼 권력 다툼, 여성의 삶이 철저히 남성 권력에 종속된 사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 구조는 사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도 어느 조직에서나 파벌이 생기고 약자가 강자의 결정에 종속되고 두려움이 나쁜 선택을 부르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300년 전 이야기임에도 지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희빈이라는 이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드라마로는 장희빈이 1961년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7차례 이상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소설로, 뮤지컬로, 영화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모두 다른 장희빈을 그립니다. 어떤 작품에서 그녀는 순수한 악녀입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시대의 피해자입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장희빈일까요? 모두 진짜입니다. 그리고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역사 속 인물은 시대마다 새로 해석됩니다. 그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같은 인물이 다르게 익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장희빈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의 것입니다. 한 인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인물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장희빈은 깊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숙종은 사랑했습니다. 장희빈도 사랑했습니다. 인현왕후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이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놓인 자리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권력과 사랑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사랑은 평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위계를 만듭니다. 한쪽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쪽이 생존을 의존할 때
그 관계는 사랑이 되기 어렵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왕과 후궁, 결정하는 자와 결정을 기다리는 자. 그 구조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사랑이 권력을 만나는 순간 그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선택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권력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술과 저주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이 판단력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어리석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을까봐 두려워서 더 많이 집착하고, 외면받을까봐 두려워서 더 심하게 통제하고,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장희빈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기억해야 할까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야망 안에 우리의 야망이 있고, 그녀의 두려움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그 상황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상황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구조 안에서 그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역사를 읽는 진짜 이유입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선당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창경궁을 방문해도 그 자리에는 그저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빈터 위로 풀이 자랍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집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내판 하나가 있지만 지나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거대한 사건도 결국 빈터가 됩니다. 건물은 사라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제도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이야기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전달하는 이야기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입니다. 숙종에게, 당신은 강한 왕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약함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간 것은 역사가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인현왕후에게, 당신의 품위는 진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 단단함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장희빈에게, 당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웠다는 것은 압니다.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것도 압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선택 뒤에 있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대빈묘에 봄이 왔습니다. 흰 꽃이 피었습니다. 나비가 날았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그 묘비 아래 잠든 여인은 이 봄을 알까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살았다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싸웠다는 것을, 그리고 끝내 어미였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았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억하는 우리가 있는 한 그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입부터 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300년 전 조선의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첫사랑을 보았습니다. 국웅이 왕비가 되는 극적인 순간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뒤집히는 정치의 냉혹함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아들을 껴안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의 두려움을 이해했다면 당신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종의 모순을 이해했다면 당신도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봅니다. 이제 궁궐을 나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궁궐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문을 나서면 다시 오늘의 세상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고 때로 답답한 오늘의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이 조선의 궁궐과 완전히 다른 곳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궐문을 나서며 가져가실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사랑을 권력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록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궁궐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숙종도 장희빈도 인현왕후도 없는 궁궐.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품은 채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그 궁궐들을 걸으며 우리는 발 아래 돌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두려움이,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그 돌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앞으로 가져갑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에 떠올립니다. 그것이 역사가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책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최종 교훈은 사랑이 권력과 만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두려움이 선택을 지배하는 순간 파국이 온다. 그리고 역사는 그 비극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희빈은 악인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그 인간과 다르지 않다. 도입부터 결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걸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장희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까? 세자와의 포옹이었습니까? 아니면 왕의 침묵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이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